북한의 독재 정권이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믿어줬더니 그 시간에 핵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고 너무 멋지고 장마당은 북한의 야당이다. 그럴 정도로 지금 사실은 장마당이 아니면 북한은 생계가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법도 다 돈이면 다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는 없고 돈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본주의는 어디냐? 북한이잖아요. 자, 제가 알고 있기로 북한에서 특수부대원 출신 아버님이 있는 이제 집안이신 걸로 아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환경일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환경인지도 궁금하고요.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랑 탈북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 특수부대 장교라고 해서 장교이셨던 건가요? 네. 장교에서도 계급이 대령. 네, 여단 참모장. 대령이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화롭게 살지 못해요. 북한의 군인들이나 또 간부들은 대부분 그냥 김씨 일가의 노예여서요. 물론 물질적으로의 호화로움보다는 명예로서의 호화로움 그리고 출신 성분에 대한 차별화된 대접을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여단 참모장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아닙니다. 북한에서 잘 산다는 기준이 참 안타깝게도 하루 세끼 밥 먹으면 잘 사는 거고 뭐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대령이었으면 잘 살았겠죠. 근데 북한에서 그러한 그 김씨 일가의 노예 군대로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보답보다는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항상 명예롭고 뭔가 장군님이 아시는 사람 뭐 이런 그 세뇌돼 가지고 그런 거에 명예로서의 그러니까 명예적으로 조금 뭔가 좋으면 좋았겠죠. 네. 근데 그러면 여단 참모장님 정도 되시면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북한에서 잘 사는 걸 하셨는데 하루 세끼 밥 먹는 거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없죠. 제가 사실은 좀 이제 북한 출신 분들한테 미안했어요. 이만갑에 출연하면서. 그 이유가 특수부대다 보니까 여기 특수부대에는 노르마 식단이라는 게 나와요. 그 노르마 식단이 뭐냐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가대표 선수한테 나오는 그 식단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영양, 성분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대여서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못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먹였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 그래서 제가 소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부대에 있을 때. 그리고 뭐 그 통조림으로 돼 있는 고기들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렸더니 우리 고향 분들이 저를 엄청 째려보시면서 북한에서 일반 사람이 어떻게 소고기를 먹냐고 소고기 먹으면 총살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함경북도의 그 대학을 갔을 때 알았거든요. 소고기 먹으면은 총살된다라는 걸. 그래서 그때는 그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뭐 사탕, 과자, 그러니까 일반 그 사회에서 그 주민들이 먹어보지 못한 그런 것도 먹어봤고 뭐 시시각각으로 간식도 많이 내려왔고 또 북한이 귀한 게 책이 노트각이에요. 근데 그런 노트도 이런 종이는 아마 써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뭐 당중앙 문건이나 뭐 이런 거나 쓰지 이 종이 자체도 너무 귀해서 그 이런 노트 좋은 거 쓰고 이런 거 보고 같은 그 학급 친구들도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게 여단 참모장님이셔서 그런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아니요. 그건 좀 계급이 다르니까. 그렇죠. 간부니까 뭐 평양도 자주 가시고 또 특수부대 장교이니까 모든 보급이 아무래도 좋았던 거고 일반 군인들은 뭐 밥 3끼 먹어도 북한 군대 안에서 밥 3끼만 먹어도 정말 제대로 밥 3끼는 먹이지만 제대로 먹여도 감사할 판이거든요. 그런데 특수부대는 그렇다고 해서 막 일반 병종처럼 막 그렇게 정말 허약할 정도로 그렇게 먹이진 않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다음에 탈북 결심에 대한 계기는 있을 거잖아요. 그쵸. 탈북에 대한 생각은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네. 그 계기는 이제 그 대학을 가고 나서 클래스메이트죠. 그 학급에 있는 아이가 저한테 이제 한국 드라마를 추천하게 됐고 그 드라마를 봐버린 거죠.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나도 제가 배웠던 그 남조선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너무나도 딴판이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국 드라마를 좀 끊지 못하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으로 다가왔고, 제가 또 교원대학을 다녔거든요. 북한의 교육제도를 봤을 때 완전히 정말 문맹태치도 겨우 될 정도로 그때는 일반 학교들이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바빠 맞아서 나온 게 뭐 일거중이라는 이런 학교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 봤을 때 좀 여러 가지로 이 한국 드라마가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컸어요. 그래서 그때 계기로 그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한국 드라마 뭐 봤던 것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거 혹시?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의 90년대 초, 2000년대 초 드라마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예, 뭐 첫사랑, 모래시계, 그 김두한, 예, 그 김두한이 이제 이거 나온 거. 네네네. 그런, 그 드라마도 보고, 황태자의 첫사랑, 겨울연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천국의 계단, 가을동화, 뭐, 엄청 봤죠. 그런 걸로 어떻게 많이 봐요? 이게 다 뭐 다운로드가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밀수로, 불법으로 중국에 드나드는 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돈 있는 집 자식들이 그걸 사보는 거죠. 그래서 좀 돈이 없거나 그거 이제 보다가 걸리면 또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집안의 자식들은 아예 그때 당시는 엄두도 못 냈죠. 그래서 좀 유나님 집은 그 정도는 되는 거고. 저는 뭐 집에 항상 달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엄마가 그때 그 여기로 말하면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미소 운영하다 보면 현금으로 이렇게, 북한은 뭐 어차피 현금밖에 없긴 하지만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돈바구니에다 엄마가 이렇게 쌓아놨었어요. 그럼 그걸 저보고 정리하라 그럴 때 제가 정말 어느 정도 빼도 엄마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돈은 집에 참 미안하지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탈북 어쨌든 한국 드라마 보면서 이제 탈북했다 생각했는데 탈북은 뭐 어떤 방법으로 아버님께서 뭐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특수 부대 출신. 아니죠. 저는 아버지한테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먼저 저를 죽였을걸요. 네, 저희 아버지는 특수부대 제대하신 이유도 이제 그 손을 다쳐서 제대를 하셨거든요. 제대하시고 바로 또 출신 성분이 좋고 특수부대 그 출신이고 하니까 바로 또 이제 원스타 계급을 줘서 국토감독대 대장으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원스타까지 되신 거예요? 그 국토감독대 대장하면 왕별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또 정복을 입으셨는데 그때서부터 저희 집이 엄청 잘 살았어요. 뇌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원스타니까. 그 국토감독대라는 것 자체가 토지를 관리하고 산의 나무를 관리하고 강하천을 관리하는데 북한이 권한해인군을 겪으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주로 벗겨 먹은 게 자연을 벗겨 먹어요. 그래서 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나무를 떼야 되는데 그 나무도 국토감독대가 관리하고 산에 화전을 일궈야 되겠는데 그 토지도 국토감독대가 관리하고 돈이 들어오는 부처네요, 거의. 거기는 정말 뇌물이 끊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는 그때 아버지가 그 국토감독대 대장할 때 정말 귀하다는 뭐 약재는 다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더 내려올 그냥 거기서 한국 드라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좀 철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간섭받는 걸 되게 싫어했던 아이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좀 화가 났던 게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귀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의 그 자유로운 패션 스타일을 이렇게 하고 다녀도 누구 하나 와서 붙잡지 않고 근데 저는 그때 탈북하기 전에 옷차림 때문에 몇 번 단속에 걸려서 막 끌려가가지고 강제노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왜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입게 하고 귀걸이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뭐 헤어스타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자유로움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선택 사항들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탈북은 어떻게 하신 거죠? 그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포섭을 해서 국경경비대 중대장한테 그 50불을 주고 50불에 네 그때 아버지 돈을 제가 훔쳐서 1200불을 훔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그 돈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탈북할 때가 2006년이잖아요. 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그때 만으로하면 19살이죠. 이제 뭐 고3이나 대학 한국으로 지금 대학 1학년 요 정도 나이. 저 대학교 2학년 대학 2학년. 딱 끝마치고 탈북이에요. 네. 그래서 50달러 주고. 얼마냐? 나 두만강 넘을 건데 얼마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50불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장 합시다 그랬죠. 제가 1200불을 일단은 그때 훔쳤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50불이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100불이면 4인 가족 기준이 1년 먹고 사는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정도로 제가 좀 세상 물정을 몰랐던 아이죠. 그래서 이제 두만강 건너가요. 네, 건너서 그 다음에는 그 국경비대 중대장이 이렇게 브로커를 연결해 주니까 그 브로커가 이틀 후에 오더라고요. 그 제가 숨어 있는 집으로. 그래서 오고 나서 500불 내라. 그래서 500불 내니까 저를 베이징까지 데려갔고. 베이징. 네, 베이징에 가니까 11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비슷하게 온 사람들이. 아니요, 저만 북한에서 직행으로 오는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중국에 사시던 분들. 그래서 말이 북한 사람이지 제 눈엔 북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래죠. 그 11명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같이? 네. 어떻게 한국으로 와요? 그렇게 해서 거기 브로커들이 데리고 미얀마로 가서 미얀마에서 라오스로 넘어가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죠. 태국 가서. 태국으로 가서 저희는 교회로 갔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랑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저희를 보호하고 있다가 난민 신청 다 해주시고 그 난민지 인정받은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왔죠. 아니 근데 뭐 이제 갓 20살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렇게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뭐 베이징 그다음에 뭐 미얀마 이런 데 넘어가다 보면 국가들이 몇 개씩 바뀌는 거잖아요. 뭔가 무서울 수 있잖아. 이거 한국 가는 게 아니라 몸이 팔려 뭐 장기가 이렇게 된다. 그런 그거를 그 시시각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 한국에 있는 브로커하고 전화 연결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거죠. 뭐 저는 제가 탈북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탈북하는 거 알았거든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고. 엄마한테 들켰기 때문에 알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다. 탈북하기 전에? 네. 저를 탈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하다가 들켰기 때문에 엄마는 알았죠. 근데 그때 기차역까지 엄마가 바래주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기차에 올라탈 때 엄마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유나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엄마의 마지막 말을 굉장히 꼭 붙잡고 기억하고 그렇게 그 사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유나님과 또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시죠? 오빠 한 명. 오빠 한 명. 네. 아니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딸이 탈북을 한 거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요? 바로 제가 탈북하고 3일 동안 대학교를 안 나오니까 조사대 갈 거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방학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이렇게 모이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게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더 모여야 돼 막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안 나오니까 3월 달 그때 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이제 집으로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보위부 감옥에 쳐놓고 엄마는 노동교화형에 들어갔죠. 거기서 처벌은 받고 다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 엄마는 계속 노동교화형에 들어가 계셨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연좌제거든요. 자식을 잘못 키운 죄. 그리고 아버지는 32일 정도를 보위부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다 받으셨죠. 근데 그런 가족분들 남은 가족분들 다 오셨다고요? 네. 어떻게 해요?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그 한 명씩 어떻게 오빠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이 오신 거예요? 한 번에? 아니요. 저희는 다 따로따로. 한꺼번에 오는 분들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 진짜요? 순서대로 그럼 누구부터 오신 건데요? 제가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저희 아빠는 이미 국정원에 들어와 계셨고 제가 국정원에서 막 밑에서 이제 조사 끝나고 막 노는데 그 4층에 이렇게 창문이 싹 열리더니 유나야 하고 이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저희 아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2일간 고문을 받으시고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 탈북을 도왔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잠깐 병보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병보석. 네, 그때 당시 병보석으로 딱 나왔을 때가 4월 15일쯤 김일성 생일쯤 되거든요. 이때는 국경연선의 그 통제가 더 강화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말하자면 탈북 성수기가 되거든요. 더 오히려 안 좋아, 그러니까 감시가 덜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탈북 시도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 그 권력자들을 많이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라인도 있고 하니까 저를 붙잡겠다고 넘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이미 태국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를 보낸 조선족 브로커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캐 물은 거죠. 유나가 어디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남조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안에선 남조선에 가면 반역자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출신 성분이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저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촌들도 그렇고 팔촌들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선 더 이상 이제 특수부대 간부도 안 나오고 뭐 어떤 간부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저 하나 때문에. 그걸 막으시고자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유나를 잡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던 거죠.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국정에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 묘한 감정이죠. 왜냐면 여기서 볼 수 없는 분을 만난 거잖아요. 묘하다기보다 그냥 충격이었죠. 그리고 온몸에 털이 다 서더라고요,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무릎 꿇었죠. 무릎 꿇고 빌었죠. 아버지,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죽이지만 마십시오. 막 그랬죠. 그렇게 아버지가 딸을 잡아서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하셨던 분인데 네. 그럼 이제 지금 계속 사신 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아버지 막 잘못했어요. 뭐 죽이지만 마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아, 유나 살아 있었구나.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해서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제부터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왜 저러면 후라이를 치나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안심시키려고 저러시나 그랬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가 보자 하면서 이제 창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말을 할까 믿질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심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저희 아버지를 조사하셨던 그 부장급 간부님을 제가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설득시키셨냐. 그렇게 했더니 뭐 명동에 한번 데려가고 남산타워 한번 데려가고 뭐 신세계백화점 한번 데려가서 이게 새로운 문명을 네, 그걸 보여줬더니 그리고 이제 또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대요. 선생님 혹시 대한민국의 이병 월급이 얼마인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니 국가에 바친 군인이 무슨 월급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생님 정도의 계급이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립니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자기의 뼈를 깎아가면서 정말 그야말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김씨 일가에 그냥 정말 덕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거에 그랬나 봐요. 돌아오셔서 조사받겠다고 하시더래요. 어쨌든 북한 특수부대원 출신 아버지가 딸을 잡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이제 살기로 결정하셨는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좀 그 다음에 제일 충격적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이제 유냐님 빼고는 아버님, 어머님, 오빠인 거잖아요. 오라버니. 이 세 명이 함께 오는 게 더 안전하지. 여기서 이제 아버님이 왔는데 안 돌아가면 나머지 두 명은 정말 연좌제의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오신 거죠? 어차피 저희 엄마는 그때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뭐 저희 아버지가 있든 없든지 간에 저희 엄마는 그 노동교화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기한을 다 채웠어야 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아버지랑 저랑 돈을 내보내가지고 엄마를 노동교화소에서 뺐어요. 뇌물을 먹인 거죠. 해서 이제 엄마가 알아서 풀어놓고 엄마가 알아서 중국을 왔더라고요. 브로커 손을 잡아가지고. 엄마랑 오라버니 같이? 아니죠. 오빠는 그때 군에 있었어요. 군대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만 온 거죠. 엄마는 알아서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바로 그냥 비행기로 모셔왔고 오빠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조금 그 돈을 모아서 또 돈을 써가지고 군에서 제대시켜가지고 그리고 국경에 데리고 와서 강을 넘어라 그랬더니 우리 가족을 기관단총을 걸어놓고 쏴 죽이겠대요. 오라버니께서? 네, 장군님을 배신했다고. 그래서 오빠 그 진심이야? 그러니까 야, 장군님을 배신한 굿다이 가족은 자기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방치해뒀어요. 1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 한 6, 7개월 정도 방치해두니까 그때 알아서 뭐 한국 드라마도 보고 뭐 하더니 자기가 알아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다는 말은 못하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북한에서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강 하나만 넘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 브로커들이 정말 작전을 펼친 거죠. 그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강 하나를 넘었는데 그게 이제 두만강이었고 자기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못 사는 중국이 아닌 거죠. 눈이 돌아간 거죠, 거기서. 그렇게 해서는 저희 오빠는 아마 탈북민 34,000명 중에 삼국으로 온 사람 치고는 제일 빨리 왔을 거예요. 북한을 떠나서 2박 3일 만에 한국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돈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삼국으로 돌았지 아버지, 엄마, 오빠는 싹 다 그냥 중국에서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직행을 왜 안 오시고? 전 돈이 없었어요. 저는 후불로 500만 원을 내겠다라는 이런 각서를 쓰고 손지장까지 다 누르고 그러고 삼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비행기 타려면 거의 한 3천만 원 되는 돈이 있어야 됐거든요. 뭐 브로커비랑 이렇게 합쳐. 그 여권을 사야 돼요. 가짜 여권을. 근데 그게 그때는 중국이 지금처럼 얼굴 아이디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권을 막 재탕하는 거죠. 그냥 막 그렇게 했는데 북한도 사회주의권 나라기 때문에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부패를 하다 보니까 그런 트릭이 먹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얼굴 아이디가 도입이 돼서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운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 시기가 아주 적절했죠. 온 가족이 이렇게 다 오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지 않나요? 아마 한 0.2, 3%? 그게 가능했던 건 운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에서 있을 때 좀 잘 살았던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 북한에서 오히려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엄청난 감시를 받았어서 그건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 또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이 탈북하는 건 북한에서도 기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싫어요. 왜냐면 일반 주민들이 탈북하는 건 생계형으로 봐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탈북하면 군사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걸 북한은 제일 싫어하죠. 그것도 특히 특수부대 장교인데 경보여단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좀 중국에서 올 때도 그 추격조가 붙어가지고 저희 아빠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다가 기차에서 막 뛰어가지고 다리도 부러진 상태에서 중국에서 그 다리 부러졌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탈북민인 거 저게 되니까 그냥 정말 부러진 그대로 이렇게 누구 아는 분을 또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가 숨어 있고 그리고 처소를 관통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산길로 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정말 특수부대 장교로서 군복무했던 30년 기간에 그런 노하우를 도망가는데 다 사용한 거죠. 행군 속도도 빨랐고 했던 그런 모든 백그라운드가 오히려 탈북할 때 유용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2006년에 윤아님 먼저 탈북하시고 그럼 온 가족이 한국에서 만난 거는 다 만난 거는 한 5년. 한 2011년 네, 5년 정도 걸렸죠. 야, 한국에서 온 가족이 다 만나서 같은 집이나 식사를 같이 하고 할 때 기분이 되게 묘했겠어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지금은 없겠지만 네.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내 식구가 다시 둘러앉았을 때는 많이 울었죠. 탈북 시도하다가 북한 군인한테 걸리면 보통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무조건 사살이죠. 지금은 이제 선사 후보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은 그냥 탈북을 시도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선사 후보해라. 먼저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탈북 시도하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는 훨씬 좀 어려워진 거네요. 몇만 배 힘들어졌죠. 그럼 유나님 한국 땅을 처음 밟으셨을 때는 좀 어떤 기분이셨고 정말 놀란 건 뭘까요? 너무 발전돼서 놀랐어요. 한국 드라마로 제가 90년대 때 드라마를 많이 봤다 보니까 하니까 또 한 10년 차의 세월이 있으니까. 완전 딴 세상. 그래서 저는 드라마만큼만 발전됐어도 엄청난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실제 와 보니까 와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이게 그냥 희까뻔쩍한 거예요. 와 무슨 대리석 깔려 있고. 인천공항 난리 나죠. 너무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공항 중 하나라도. 그냥 궁전이더라고요. 지상 궁전.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제정신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봤던 남조선이 맞나? 너무 발전해서 깜짝 놀랐죠. 야 지금 이제 벌써 근데 한국에 산 지가 거의 18년. 18년. 이제 19년. 네, 19년 차 되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았는 세월이 19년. 거의 따라잡고 한국에서 있어요. 살았는 세월이 거의 18, 19년인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아보면 어떠세요? 이제 반평생은 북한, 반평생은 이제 한국에 산 거니까요. 이제 저는 조기 교육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기 교육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심지어 제가 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살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배워주는 거 이런 거 보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름난 피아니스트들이나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보면 4살, 5살 때 시작한 게 맞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초중고 대학교를 북한에서 다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를 스펀지처럼 무엇인가를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 시기를 북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랑 너무 다른 교육 시스템을 경험을 하고 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아무리 제가 대한민국에 오래 살아도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은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있거든요. 맞아. 예를 들면 한글은 언제 떼야 되고 수학은 언제 시작해야 되고 영어는 언제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뛰어넘고 와서 12년제를 성인이 돼서 따라잡으려니까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습득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공감대가 그러니까 이 감성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MT를 갔는데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막 하는데 무슨 아이들은 막
그런 그 막 소녀시대 노래하고 뭐 이런 그 막 아이돌 노래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 음악들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렀다 하면 소름도 노래 부르고 무슨 막 이런 노래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래만 부르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말투에서 느껴지잖아요. 근데도 아마 모른 척 했겠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사실 잘 몰라요. 강원도에서 왔어.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무슨 잭스키스의 커플이라는 노래를 그 노래방에다가 넣으래요. 그 노래방 기계에다 찍으래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못 찍고 이제 이것만 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잭스키스를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저한테 야, 너 잭스키스 몰라? 막 이러면서. 근데 막 그때 커플이라는 노래를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대한민국에 오래 살아도 교육을 여기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 세대에 맞지 않는 감성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경험이 아무래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그 외에도 한국에서 좀 적응하기 힘들었거나 한국에서 가장 불편한 것 뭐가 있을까요? 불편한 건 아무래도 말씨죠. 말투, 말씨. 네, 그게 아무래도 딱 했을 때 많이- 뭐 상대방 분들이 이제 바로 차이점을 느끼니까. 그렇죠. 이게 한국에서 이 발음이 우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오 발음하고 어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저는 이 발음을 했는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어라 발음하는데 오로 발음 알아들으시고 이게 아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아무리 제가 한국말을 흉내내도 순간순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발음법 그다음에 억양 이런 것들이 눈치챌 수밖에 없죠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물어보죠 바로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한 거잖아요, 거의. 어쨌든 20살 때부터는 이제 대학교도 가고 하면 또 연애도 하고 하니까 이럴 때 또 한국 사람과 만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말씀하신 그 감성의 공유나 이런 게 안 돼서 좀 불편하고 이런 건 없었나요? 아니면 전혀 뭐 문제 없었나요? 아니요. 문제 많았죠. 북한 분들은 보통 말을 애돌지 않아요.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또래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이랑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더 공감대가 없었고 제 기준에선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 또래 아이들만 봐도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는 저랑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아? 너무 애 같다고요? 그냥 언실한의 하초 같다고 해야 뭐 될까요? 북한에서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제 정신력과 이 투지력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든지 전투적이고 막 뭐 하나 하면 잡아 패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의 에너지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 에너지를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하고의 연애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보통 같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북한에서 온 분들도 안 만나봤어요. 대부분 그냥 외국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또 그 짐 로저스 회장님 통역도 하고 수행 비서도 하시면서 영어가 잘 하시는. 그때는 좀 그냥 오히려 한국 분들 만나면 북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코리안으로 봐주는 그런 국적의 사람이 편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영어로 말할 때는 북한 사람인 게 거의 티가 좀 덜 나지 않나요, 사실? 전혀 모르죠. 영어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배우긴 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제일 신경 써서 했던 부분이 발음이거든요. 북한의 발음은 그건 진짜 써먹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 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발음 교정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랑 한 4년 만났죠. 그게 마지막 연애입니다. 지금 연애를 안 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제가. 자세한 얘기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부모님,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오셨고, 이제 딸이 이제 유나님이랑 그 다음에 오라버니도 같이 오셨는데, 어쨌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잖아요. 한국에 와서 다르게 느끼는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세대가 좀 다르니까. 너무 많아요. 진짜 뭐가요? 저는 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다문화에다 포함시키나 의견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다문화지? 우리는 한민족이고 같은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다문화에 넣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교육이 다르면 다문화입니다. 교육이 다르고 사회 시스템이 다르면 다문화입니다. 근데 북한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점차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 돼서 다문화가 없어지는 거지 네. 처음에 오면 다문화 맞아요. 뭐 말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분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되게 예쁘게 하세요. 돌려서. 네, 이렇게 기술적인 언어를 쓰시는데 북한은 직진이거든요. 야, 이렇게 하지 말라. 왜 그래? 뭐 이게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거 문화의 다름이잖아요. 북한 분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인덕이라고 생각해요. 인품이라고 생각하고. 왜 빙빙 애돌고 상대방이 헷갈리게 말하는 거를 오히려 이거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할 말하고 아닌 건 아니고 대신에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그 체제 아래서 독재 체제 아래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했기 때문에 생활총화라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장군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북한이 주체 사입이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거예요. 네. 돌아보게 하고. 근데 그런 시스템에 살다 보니까 비판하는 거에 대한 이런 거를 불편하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허상 비판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혹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욕 좀 많이 드셨겠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오해받고 뭐. 한국 분들이 보실 때는 정말 막말을 싸가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야, 저 조그만 애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야, 저 조그만 게 감히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되게 불만이었던 게 여긴 교수가 하늘인 거예요. 아, 교수 하늘이죠. 여기. 북한은 학생과 교수하고 막 맞붙거든요. 교수님 지금 그거 틀렸습니다. 막말해요. 아, 거기서는 또 그건 네, 그러면 교수님도 아 내가 지금 틀렸어? 뭐가 틀렸어? 이렇게 하면 돼서 이렇게 돼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수평적이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히려 계급 사회가 아닌데 그 지도층과 뭐 이런 층에 대한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대학에서는 학교에서 교수님과 학생, 특히 이게 더 나아가서 꼼짝 못하던데요? 학사까지는 괜찮아도 석사, 박사는 장난 아닙니다. 거의 정말. 그냥 뭐 막 그냥 교수님 생일 항상 챙겨드려야 되고 뭐. 물론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하늘이었어요. 네. 뭐 뇌물도 많이 바쳤어야 되고. 그렇지만 대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그냥 막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좀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야 이거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공산권 나라들이어서 그랬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더 그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국에 와서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근데 부모님들이 한국에 와서 유나님이나 그 오라버니 적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셨겠죠? 부모님들은 뭐 더 했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명예가 다 그쪽에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는 그냥 정말 그냥 노원이잖아요.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제가 항상 미안한 부분이 그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북한에서 탈북시키는 게 제가 탈북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좋았을까? 가정이 다 풍지박살 났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정말 만족해줬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그런 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행복하십니까? 다들 만족하시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뭐 그 속사정을 제가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만족해하세요. 왜냐면 뭐가 제일 좋아하냐면 우리 어머니는 그 수도 꼭지 왼쪽으로만 비틀어도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24시간 전기 들어오고. 북한에서는 여단 참모장님의 그 아까 국토감독대 대장님 원스테도 그게 안 돼요? 수도도 찬물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 잘 살아도 수도만 들어와도 잘 사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요. 대한민국 기준에서 잘 사는 것과 제가 지금 사는 게 북한의 단간부급으로 산다고 보면 돼요.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싶으면 먹고 내 자차를 가지고 다닐 단간부들도 자차는 없습니다. 그 직책 있을 때만 자기 차지 직책 내려오면 다 내놔야 돼요. 단간부급이면 엄청 높은 거죠? 그럼요. 단간부잖아요. 북한은 유일한 조선노동당 그 간부예요. 그러면 뭐 아버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있으면 그 당 밑에 이자처럼 총정치국, 뭐 인민무력부, 뭐 보안성, 뭐 보위성 이렇게 딱 나가요. 인민무력부 안에 간부급이나 뭐 총정치국 간부급이나 보위성이나 보안성이나 다 같은 세력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의 용도를 받느냐? 유일하게 당의 용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 안에 그 김정은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장성택도 처형당하는데 그래봤자 하루살이 목숨입니다. 자, 근데 한국에서 어느 왜 북한에서 또 월북을 권유했고 북한에서 유나님 사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아, 그럼요. 이건 뭐예요? 저희 아버지 차 앞에다 삐라를 붙여놓고 갔었어요. 삐라? 네, 북한 삐라. 네, 그래서 권한의 행군을 총아 짓는데 그 권한의 행군 총아 짓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오면
어머니 당의 그런 따뜻한 배려로 보듬어 주겠다. 햇볕 정책을 김정은 초기 때, 김정은이 딱 그 정권 잡고 초기 때 네네. 그런 비라를 많이 붙여놓고 저희 아버지 전화로 그런 협박 문자도 들어오고 저랑 저희 오빠가 사는 곳을 다 알더라고요. 그 자식을 놓고 협박하는 거죠. 근데 뭐 특별히 위협을 가한다거나. 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 삐라가 저희 아버지 차 앞에 이렇게 딱 반듯하게 붙어 있다는 건 나 지금 너 어디 사는지 알아? 다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우리의 그런 그 스파이들이 있어 대한민국에. 조심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적이 누군지 모를 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를 공격해 들어올지 모를 때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더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조심하나요, 평소보다? 아니요. 그래서 기무사에서 나와서 기무사랑 국정원에서 나와서 그거 가지고 갔어요. 그 삐라를. 가지고 가고 더 신변 보호를 더 늘렸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신변 보호를 좀 오래 다수로부터 받았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 왔는 분들에게 그런 삐라를 주는 북한 분들이 있는 게 저는 주변에서 못 들어봤어요. 저희 아버지밖에는. 아무래도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딱 진짜 보니까 북한 정이 맞아요. 북한 정의는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달라요. 그건 우리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만 그 정의가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정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의로 완전 그 북한 필체 아니면 그 북한 말 그대로 갖다 딱 붙여놓은 건 이거는 누가 봐도 간첩이 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때 온 집안이 그땐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권유를 다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한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다시 월북한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김정은 초기 때 김정은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탈북민들 돌아오면 다 용서해주겠다 뭐 이딴 정책을 펼쳤어요. 햇볕 정책을. 근데 뭐 그걸 믿고 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북한에 그 자발적으로 나가신 분들은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한다거나 네가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이럴 경우.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온 가족을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가족을 데리고 탈북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다가 잡히신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월북으로 치다 보니까 있는 거고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적응을 잘 못해서라거나 와보니까 또 뭐 가족이 너무 그립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또 밀어도 안 가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가족이 다 같이 오셨으니까. 그럼요.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정말 뜨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거길 왜 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혹시나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사는 게 한국보다 좋은 점 진짜 뭐 한 가지라도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그냥 아예 없나요? 있겠죠. 뭐 체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좋은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의 그런 인연이 돈독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북한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정말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초중고를 다 하나급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 들어온 애들이 같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끈끈한 정도 그립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뭐 딱히 찾아볼 게 없네요. 혹시나 한국에 이제 북한 탈북민도 제가 알고 꽤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요즘에 유튜브에도 좀 많이 개인 채널도 하시고 타 채널도 나가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말이 다 이제 본인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다 진실일 수는 없는 거죠. 거짓말을 말한다가 아니라 이게 내 하나의 경험이 마치 진실로 오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이런 탈북민들의 말을 우리가 어떤 걸 좀 가려 들어야 한다고 보시면? 제가 아는 그런 그 북한 분들은 대부분 좀 국뽕 채널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국뽕으로 보아지지만 저희는 사실 진심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매 순간에 저희는 기적입니다. 북한에서 그거를 하려면 정말 기적이 가능해야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많이 논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작가님 채널에 출연하는 출연자가 어떠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예를 들면 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대부분 학벌에 대한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뭐 주성아 기자님이나 이제 좀 공신력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주성아 기자님은 거의 다 깨뚫고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또 그렇게 되면 찐이 가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찐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거는 정말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죠. 북한이 한국의 대북 학성기를 무서워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랑 한국 문화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대북 학성기는 왜 막으려고 하냐면 대북 학성기가 이게 어찌 보면 그 DMZ 안에서는 장비 싸움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장비를 북한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엔 콘텐츠가 많습니다. 뭐 아이돌 노래도 틀어줄 수 있고 뭐 미국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무궁무진하죠 콘텐츠가. 근데 북한은 뭘 틀어줄 게 있습니까? 뭐 체제 선전하는 노래, 오로지 체제 선전에 대한 교육밖에 없는 곳인데 그런 거 틀어줘봤자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거기에 세뇌되나요? 안 되잖아요. 반대로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들은 북한 분들은 완전히 그거에 대한 의심을 품는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그럴까? 그리고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저거 진짜 한국에서 지금 부르는 노래들을 우리한테 틀어주는 건데 가사가 저래도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북한에는 너무나도 고립시키고 거대한 감옥에 그렇게 가둬놨기 때문에 그냥 가사 한마디도 이분들에게 주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전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단지 딱 주워봤더니 여기다 김정은이는 완전히 백두혈통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완전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올자 출신이다. 막 이러면서 뭐 네 번째 아들이고 뭐 이런 게 나오면 북한 주민들은 백두혈통인 줄 알고 있고 유일하게 김정은밖에 김정일의 아들이 없는 줄 아는데 김씨 일가에 대한 건 북한에서 아무도 모르거든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야 김정은이 이거 그러면 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여자란 말이야? 야 그럼 이거 적장자가 아니네? 근데 거기다가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자기 친형도 독살했다. 만약에 이렇게 삐라로 접했어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충격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북한에 계실 때는 전혀 몰랐던 거군요. 아니요. 삐라 들어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만 들어가냐면 항해도 지역, 강원도 지역 이런 개성 지역에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는 아야고 한 60만 정도의 병력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가 아무래도 국경이나 보니까. 그럼 이거 들어오면 신고하게 돼 있고 삐라 그 조직이 있어요. 삐라를 관리하는. 그럼 그들이 나가고 이걸 다 이렇게 수집해 가요. 그래서 뭐 손으로 만지지 마라. 만지면 거기에 독이 있어서 뭐 그 손으로 뭘 먹으면 그대로 뭐 장이 다 녹아내리고 뭐 피토하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걸 맞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또 시키죠, 북한도. 그런데 그 삐라로 날아오는 초코파이 이런 거를 야씨 먹고 죽자. 이래갖고 먹어본 사람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먹어보고 안 죽은 사람은 누구에게 이걸 먼저 전하고 싶을까요? 가족이잖아요.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을까요? 야 먹어보니까 안 죽어. 쟤네들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야근야근 퍼지다 보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정권 붕괴잖아요. 근데 이 한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자기네들의 협잡과 그 후라이 그런 그 날조된 혁명 역사 이런 가스라이팅이 먹혔는데 그 세뇌가 먹혔는데 하도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먹혔는데 한류가 들어오니까 젊은 애들이 안 먹힌단 말이죠. 야 대한민국 저 드라마 보니까 엄청 잘 살던데 그리고 대한민국 드라마 보면 또 어떠한 콘텐츠를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줄까 그런 기도를 한대. 이런 게 만약에 북한 주민들에 전달된다면 야 그럼 뭐야 우리의 적은 남조선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겠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세력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질수록 자기 정권에 대한 종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걸 총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한류를 무서워하는 그 반증으로 3대 악법이 나왔잖아요. 3대 악법. 네, 3대 악법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다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싹 다 어찌 보면 젊은 세대를 향한 법입니다. 그게 뭐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뭐 평양문화보호법, 청년사상보장법. 이거는 이 3대 악법은 뭐냐면 이제 너네가 그 국제사회가 자꾸 공개청사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질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자국 법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 니네 말 못하겠네? 그래서 법을 만든 거야. 그 법에 보면 사형한다, 10년형의 노동경영 때린다, 6년형의 천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딱 집었어요. 미국, 일본, 한국 컨텐츠 하면 보기만 하면
유인하면 6년형, 유포하면 10년형. 근데 너무나도 많이 유포했다. 그럼 사형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그 3대 악법이 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이 양강도 해산에서 미성년자 3명을 공개청사를 시작으로 얘네가 오징어 게임을 봤다는 이유로 공개청사를 했어요. 미성년자를 공개청사란 거는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최초입니다. 김일성, 김정일도 공개청사를 수도 없이 했죠. 왜냐면 북한은 2명, 3명 공개청사라는 걸 몇만 명을 보게 합니다. 그래야 공포가 형성이 돼서 그렇죠. 그들이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재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배급 제도가 무너진 상태 태어난 Z세대, MZ세대들은 당에 고마움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당이 뭘 해줬어? 김정은이 뭘 해줬어 우리한테? 우리는 부모님이 장사를 해서 먹여 살린 세대인데 내가 왜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때만 해도 감사함이 있어서 충성을 했다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드라마 딱 보니까 너무 잘 살아. 자유가 있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대요. 북한은 그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그 3대 악법이. 평양 문화어 보호법. 네 입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국가에서 쓰지 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너 죽여버리겠어. 이거잖아요. 그리고 네 눈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 국가에서 보지 말라는 영상물 보면 너 죽는 거야. 네 귀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 국가에서 듣지 말라는 거 들으면 넌 죽는 거야. 이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젊은 세대의 오감을 완전히 그냥 억제하고 통제하겠다는 건데 자유본능은 신이 주신 본능이에요. 그게 억압될지언정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한국 드라마를 딱 보는 순간 야 저들은 자유롭네. 그 자유라는 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자유에 대한 그 정의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게 그게 자유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나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인권? 그 단어 자체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만의 인권이 있다 그러는 것이 북한이고. 그런데 저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야 저들이 자유가 있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되네 행동으로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막 머리 저렇게 염색하고 막 풀어헤치고 돌아다니고 막 귀걸이 덜렁덜렁해도 안전원이 붙잡질 않네?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느껴지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난 왜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붙잡혀가가지고 치마도 짧게 입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서 벽돌 날라야 되고 공사 현장에 가서 무보수 노동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대한민국 드라마가 교육이 되고 저를 계몽시켰듯이 북한 젊은 세대들의 정신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커서 이제 총을 들고 조국보위에 나와야 되는데 그 애들이 자기를 지켜주겠느냐 이거죠. 안 되는 거죠. 한류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너무나도 원한이 사무치니까 이제 교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유가 뭔가요 그러면? 자유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직이 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오니까 무직이 돼도 누가 붙잡으러 안 오더라고요. 뭐 내가 길바닥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어디 가서 자든 어디 나라 여행을 가든 누가 뭐 붙잡습니까? 근데 제가 대한민국 드라마를 볼 때 제가 결정적으로 탈북해야 되겠다 했던 게 2부의 모든 것이란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그 여주인공한테 고백했다가 안 받아주니까 그 무슨 집에 가서 수첩 하나를 들고 공항을 가더니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게 왜 충격이었냐?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이유가 뭐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국가적인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아파서 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 말하자면 데미안이 알 속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 밖의 세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취적이고 의식 있는 사람은 알 밖에 나가고 싶은 그 충동을 느끼죠. 한국에 그러면 드라마나 음악을 접한 북한의 MZ세대, 뭐 북한의 10대, 20대, 30대는 아직 많지 않겠네요, 그래도. 퍼센트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몇 퍼센트다라고 하면 제가 후라이 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저 대학교 다닐 때 한국 드라마 엄청 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애들이. 친구들도. 네. 거의 3분의 1은 봤어요, 대학교 안에서. 무슨 대학교 나오셨죠? 김정숙 교원대학. 대학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봤지만 못 본 척 연기할 것이다. 생계형 충성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게 넘어오신 게 2006년이라서 뭐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 지금이 뭐가 퍼져 있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SD카드로 들어가니까 거의 뭐 일주일 전에 드라마들도 다 들어간대요. 네. 혹시나 한국의 음식도 북한에 막 이제 따라 해먹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따라 해먹을 수가 없어요. 조미료나 이런 그게 북한에 너무 부족하기 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한국에 오면 뭘 먼저 먹어봐야 되겠다는 건 있었어요.
뭐야? 삼겹살하고 떡볶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돼지고기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름을 빼서 야채에다 싸먹는 그런 게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걸 빼먹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북한에는 없습니다.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소고기면 소고기지 그렇게 삼겹살, 뭐 어겹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삼겹살이라는 음식은 저는 무슨 다른 어떤 고기인 줄 알고 야 저거 내가 한번 조금 먹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댔고 그다음에 떡볶이라는 게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때 드라마에 나왔던 뭐 떡볶이 커트 막 이런 것도 유행하고 북한에. 그래서 저 떡볶이를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그래서 김떡순이라는 게 나왔어요 드라마에. 그럼 김떡순이 뭘까 보니까 그게 뭐 김밥, 떡볶이, 순대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다른 건 몰라도 내 떡볶이는 먹어보겠다. 그래서 떡볶이를 한원에서 나오자마자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떡볶이 사달라고. 그래서 떡볶이도 먹어보고 삼겹살도 먹어보고. 맛있었나요?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삼겹살은 뭐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주 같이 드셨나요? 아니요. 그냥 삼겹살만 먹었어요. 그때는 제가 술을 배우지 않았던 때라서 네, 저는 좀 집안이 좀 저희 아버지도 너무 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 이런 거를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집안이 엄한데 탈북을 하시고. 네. 원래 그래요. 엄하게 키우다 보니까 대신에 강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탈북한 거에 저희 아버지가 일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이라든가 통일 이런 단어 자체에 지우개 들어갔다던데 정말인지랑 왜 아예 지울까요? 그거죠 뭐. 지금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대한 한류를 엄청나게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한류를 접하는 북한의 그 북한 분들은 남조선은 우리의 교례고 한민족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적대시 해줘야 이걸 봤을 때 엄청난 처벌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고 뭐 제1의 족대국이고 교전 중인 교전국 관계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민족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그 대한민국을 완전히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줘야 그 문화 콘텐츠를 경험한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방식으로는 북한의 젊은 세대를 세뇌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자기가 이제 일대 수령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김일성, 김정일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핏줄을 부인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단계에 온 거예요. 왜냐면 이젠 더 이상 그 핏줄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그 김일성 때, 김정일 때 사람들, 그때 세대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그 축근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김일성, 김정일 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니면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세대를 자기는 못 믿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유은 통치를 이어가자고 하니까 이건 한류가 완전히 그렇게 되면 장군님 그 우리 한민족이라면서요. 언젠간 통일해서 저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보는 것이 왜 총살당할 일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엎치우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족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이고 철천지 원수고 그 철천지 원수인 그 적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접하는 것은 반역죄고 정말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그런 반역을 하는 거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저 한국에 오신 게 2006년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보셨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도 보셨을 거고 이번에 지금 탄핵 정국으로 오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일성, 김정은이 탄핵되지 않잖아요. 이런 거 한국에서 이런 거 보면 좀 충격인가요? 멋있어요, 대한민국. 정말 멋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고 너무 멋지고 정말 또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그건 그냥 나라가 아니죠. 북한이 그렇듯. 비상계엄인데 북한에서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면 그 나라의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더 조심하겠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 안에 국정이 위험해졌을 경우에 오히려 안보는 더 투철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평상시에 그 안보에 관심 없던 국민들 자체도 의식이 깨어납니다. 이럴 때 잘못 건드렸다 김정은 제거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20일이죠. 오늘 아침에 취임식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겠다 그러고 하마스도 그 이스라엘도 정리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자기 여기 한번 잘못 나대다가
뭐 미국이 뭐 북한이 두려워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그 국제적으로 트러블이 생기고 또 우리 한반도는 지형학적으로 북한을 친다라는 건 중국과 러시아를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건데 이때 잘못 나대다가 진짜 목 날라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계엄이 선포되고 이런 일이 있을수록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 투철해지거든요. 이럴 때 잘못 나대다가 큰일 나요.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이번 그 윤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는 도발을 못해요. 직접적인 도발을 못해요. 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이 그거였잖아요. 즉강끝 원칙으로 니네가 포문만 열어도 우리는 대응하겠다. 북한이 재래식 장비로는 대한민국과 잽이 안 돼요. 왜? 북한이 벌써 쏘고 얘네들이 도망도 채 못 간 상태에서 우리는 이게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반격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포쏘로 나와있던 군인들 다 죽어야 돼요. 그 얘네는 포 쏘고 도망가는 훈련만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평도 포격전도 그때 김정은이 그 업적을 만들어주느라고 그 2010년도에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그때도 쏘고 도망가는 훈련만 3개월을 넘게 했대요. 재빠르게 도망가는 거. 왜? 그때 그 연평 1, 2 해전을 북한이 겪으면서 얕봤던 거죠, 대한민국을. 얕봤는데, 그때, 와, 이 해군 장난 아니구나. 왜냐면 그때 그 살아서 온 군인들을 그 군 11호 병원에 있는 간부들이 봤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아예 다 어린아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 저희 아버지도 되게 충격받았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배 위에 가판에 사람이 없는데 총알이 빗발치듯이 자기네들한테 날라왔다. 그래서 북한이 그때, 얘네들이 엄청나게 자동화돼 있고, 시스템이 더 발전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해전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북한이 그때 대한민국을 다시 봤던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간보는 거예요. 니네들이 해이해졌나 안 해졌나. 안보가 약해졌나 안 해졌나.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카 통일하겠다는 야망은 한 번도 떨쳐낸 적도 없고 바꾼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인민무력부 그것도 특수부대 장교로 계속해서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매일과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3일 안에 3일 계획이 있죠. 네, 조카통일하고 무조건 속전속결이에요, 북한은. 그런 걸 항상 저도 저희 아버지가 책상머리에 하는 걸 이렇게 곁눈질로라도 봤기 때문에 북한은 조카통일 야망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독재 정권이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믿어줬더니 그 시간에 핵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시키고 더욱더 이제는 정권을 완전히 뭐 다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 하는 말은 절대로 믿어주면 안 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해 주셔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잖아요. 그 이후랑 북한군의 실제 하는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김정은 돈벌이에 이용한다고 밖에는 안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국민을 상대로 2025년도까지 자기가 정찰 위성을 5개를 쌓아 올리겠다고 그 당 무슨 대회에 나와서 지가 공표를 했어요. 그럼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자체적 능력으로 그 정찰 위성 5개 쏠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도움이 없이는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 사람당 얼마씩 계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총알바지로 팔아버린 거죠, 뭐. 거기 파병한 거에 대해서 북한에서 민심은 어떨까요? 다 알고 있을까요, 이제? 몰라요. 가족들도 몰라요.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은 너애고 김정은의 덕우고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북한은 알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뭐 러시아에 나가 있는지 뭐에 나가 있는지 10년 군복무 나오면 단 하루에 휴가도 안 주기 때문에 휴가 거의 안 줘요? 안 줘요. 휴가는 김정은이 뭐 김정은을 만났다든지 뭐 어떻게 김정은의 뭐 포상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표창휴가 15일 갈 수 있어요. 그나마도 반납하는 친구들도 많고 집이 못 사니까 그거 가봤자거든요. 그리고 뭐 교통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집에 왔다 갔다 길에서 시간 다 보내는데 뭐하러 갑니까? 그리고 이거 10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휴가를 안 가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편지로나 뭐 서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요즘엔 핸드폰이 풀려서 한다고 하지만 군대가 무슨 핸드폰을 사용합니까? 북한은 철저하게 군인들은 자유주의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군 기간에 묶어놓고 바보화 작업을 하거든요. 이들이 자의식을 못 가지도록.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러시아에 파병 갔는지 어쨌는지 부모가 압니까? 알 길이 없죠. 자꾸 이제 대한민국 기준에서 북한을 바라보니까 그나마 북한 사람들이 뭐 북한 적응권이 인간적이고 양심이 있고 뭐 이런 줄 아시는데 야 정말 그 상상 이상으로 저들은 야만인들입니다. 자, 김정은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그러면 김씨 체제가 세습되면서 그 신격화된 권력은 더 약해지고 있나요? 강해지고 있나요? 아직까지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갑자기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은 조건은 다 갖췄어요, 북한이. 그렇죠. 근데 붕괴는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죠. 중국, 러시아가 계속
계속해서 김정은 독재 정권에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면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무기 밀매도 도와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없고요. 이번에 북한이 그 대한민국 계엄 때문에 그 시위에 참가했던 그런 모습을 이틀 동안 공개했다가 바로 내렸거든요. 그런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시위는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돼버려요. 북한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45년도에 해방이 되자마자 김일성이 독재 정권을 시작을 했고 48년도에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북한 주민들은 일제강점 시기에서 벗어나서 바로 김씨 강점 시기가 된 거예요. 김씨가 그냥 바로 저들을 독재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고 시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의식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카르텔들이 지금 우리의 피땀을 빨아먹고 지네들만 허위허식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깨우쳤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깨우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두려움,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가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미군을 끌어들여서 다시 자기네를 6.25 전쟁 치듯이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은 6.25 전쟁을 김일성이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먼저 도발했다라고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역사 날조 교육입니다. 네, 연평도 포격전도 마찬가지고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먼저 다 도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장군님이 없으면 저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막 그냥 덜육을 내도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럼 장군님이 있긴 있어야겠네. 이거예요. 24시간 마치 전쟁에 막 전쟁 준비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그 의식 상태를 계속해서 긴장시키는 이유는 전쟁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일제강점 시기도 저들은 엄청나게 잔인하게 가르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나라 빼앗긴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니네 한번 봐라. 너네 또 저렇게 살고 싶어? 그 과거를 갖다가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 죽었을 때 장군님 죽어서 웃는 사람보다 남조선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울었다는 사람들도 많았을 정도입니다. 자, 김정은의 딸 김주혜 있잖아요. 김주혜가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누가 더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김주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인데 안 되는 쪽이 조금 가능성이 더 높은 퍼센트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북한에 살 때 김정일에게 자녀가 몇 명 있는지 두어본 적도 없고 알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스위스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후계자가 딱 됐을 때 북한의 대학생들 반응이 뭐였냐면 저런 듣보잡이 어디서 왔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자기가 그때 그 아무런 후계자 수업을 거치지 않고 9단계 가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 김정은을 보면 엄청 얼굴에 자신감도 없습니다. 이걸 겪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걸 이어줄 자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김주혜를 계속 데리고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일도 김정남도 있었고 김정철도 있었고 김정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들 다 똑같이 후계자 수업 받았을 거예요. 김주혜가 받는 교육을. 이 중에 누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북한은 이게 독재가 자꾸 지속되다 보면 그 안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죠. 뭐 김여정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세력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정은의 아들이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최소 2명 이상일 거로 같아요. 저는 북한에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뭐 여자도 얼마나 많겠어요. 억가생들 뽑아다가 기쁨조 삼고 막 그러는데 그런 뭐 제3의 그런 아들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누가 될지는 그건 정말 돼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지금 기쁨조 얘기하셔서 북한에서 기쁨조에 이제 여자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남자도 있죠. 남자도 있어요. 네. 남자도 다 갑니다, 억가. 네. 기쁨조에 선정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좋아한다기보다 영광으로 생각하죠. 신의 은총을 입은 거잖아요. 신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신에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또 김정은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 그걸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죠. 김정은의 그런 측근으로 뽑혀가는 게. 왕이고 신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 성은을 입은 거죠. 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또 바뀌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부모들이 그렇게 뽑히면 돈 먹여갖고 빼기도 하고 한다 그래요. 거기 가면 일단 닫힌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와 분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좀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정말
기쁨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과 안에 기쁨조라는 그 이름 단어는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에 오니까 기쁨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어과예요. 이게 어과. 이게 이제 뭐 6과, 7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숫자별로 나가요. 뭐 11과 뭐 이렇게 해서 숫자가 있는데 이 어과 안에서 이쁘고 잘생긴 남자들을 다 뽑아다가 요게 25살까지입니다. 25살이면 은퇴해요. 그거 딱 나이가 있습니다. 그럼 남자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27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딱 그 몇 년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자기네들끼리 결혼시켜요. 근데 이 어과에 뽑아다가 뭘 시키냐면 누구는 특각에 가서 초대소에 가서 접대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장군님이 먹는 김씨 일가가 입에 들어가는 건 이쁜 잘생긴 사람들이 키워야 되나 봐요. 그래서 돼지도 키우고 야채도 키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김씨 말하자면 궁녀예요. 궁녀. 궁녀고 내시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김여정은 김정은 체제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김여정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김정은의 여동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뉴스에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요 건강 안 좋다고 하는데 괜찮은지라 김정은이 만약에 이 건강 때문에 정말 갑작스럽게 급사하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의 건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총체적으로 그 얼굴만 봐도 너무나도 술에 쩔어 있는 것 같고 담배 엄청 피우잖아요. 저 집안은 심혈관 질환으로 다 죽는데 그 담배 자꾸 피고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독재자들의 특정상 그 생명에 대한 위협, 공포감을 항상 안고 살거든요. 그래서 스탈린도 살 수 있었는데 죽은 거잖아요.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찾질 못해가지고 그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탈린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발견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방에 들어가 잤는지 모르고 김일성도 마찬가지로 묘양산에 특각에서 죽을 때 그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또 빨리 살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김정일이 죽었네 막 이런 뭐 하면서 루머까지 돌기 시작했는데 김정은의 건강은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만약에 급사한다면 김정은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김정은과 관련된 누군가를 또 내세우지 않을까. 그렇죠. 본인들이 또 그 권력 유지하려고 카르텔 그 기득권 세력이 아마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첫째 아들이 어리지 않습니다. 지금 어리지 않아요. 이제는 아마 고등학생 정도 갈 거예요. 혹시 김정은 생전에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나 쿠데타 발생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거는 그럴 여지조차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겠죠. 그 시도는 많이 있었어요. 북한이 육군단 사건도 있었고 영천역 폭파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는데 이게 참 세뇌가 무서운 게 그 안에 꼭 스파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군단 아예 전멸했거든요. 육군단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한 개 군단을 사라질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도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참 그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리아 내전을 보면서 반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시리아는 보니까 그 아랍의 봄 때문에 그렇게 그 내전이 일어났고 근데 북한은 그런 아랍의 봄 같은 일이 일어날 게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참 반군이 세력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이 제일 많이 관리 감독하는 게 무기, 총알이거든요. 이걸 습득하지 못하면 반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낫 들고 뭐 무슨 뭐 식칼 들고 나와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건이 참 북한은 내전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얘기도 들어보잖아요. 북한 붕괴 시 중국, 러시아가 벌일 소름 돋는 영토 얘기라면서 중국, 러시아가 무너진 북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얘기. 전 중국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든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속국이 됐거든요. 다 뭐 장마당 안에서 유통되는 돈도 다 위안하고 모든 공산품들이 다 메디 인 차이나고 중국이 오죽했으면 북한 경제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전자기기들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너투텔 같은 거는 북한에밖에 없잖아요. 전기가 없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정도로 거기를 어떠한 자기네 자치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는 지금 북한을 다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중국 입장에선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화되고 자유민주주의화되면 이게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반갑지 않죠. 그걸 막아야죠. 무조건적으로. 북한에서 실제로 중국이 천년의 적이라 불린다면서요.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 싫어해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봅시다. 중국 공산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5천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이 제일 많이 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옆집이니까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고 뭐 이젠 하다 김치도 자기 거래 무슨 한복도 자기 거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속국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감정 그다음에 또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뭐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보는 거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북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렇게 강도 높은 반일 감정을 심어놓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일본 제품, 일본 뭐 무슨 그 전자기기 이런 거 엄청 지금은 이제 완전 다 대한민국 걸 좋아하지만 그거 너무 내로남불 쩔죠. 뭐 김정일도 일본 사람 데려다 놓고 자기 후지모토 겐지 자기 요리사로 두고 뭐 오마카세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 고영이 일본 출신을 그렇게 좋아해서 김정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놓고 밑에 있는 아무 아이러니하게도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세뇌가 더 잘 되고 더 충성심이 높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북한과 그럼 러시아 관계는 어때요?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혈맹 관계가 됐잖아요. 이제 러우 전쟁도 도와주고 하면서 북미 포괄적 전략 동반 자금적도 맺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는 좋게 생각해요. 러시아는 정말 그야말로 뭐 김일성 광장에 가면 레닌 초상화가 있거든요. 레닌하고 막스 뭐 이런 초상화가 있을 정도로 막 그 털부숭이 막 얼굴 막 털을 갖다 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런 사진을 북한 안에다가 달아놨을 정도로 북한이 얼마나 그 레닌과 스탈린에 대한 그 존경심을 표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큰 형님, 중국은 작은 형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인민들의 삶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북한 경제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김정은 독재 정권과 경제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은 어떠한 나라의 정상적인 지도자라기보다 어떠한 회사의 사장님처럼 놀아요. 그 이유가요. 어느 날은 신발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가 어느 날은 비료 공장 갔다가 어느 날은 군부대를 갔다가 어느 날은 공군 갔다가 어느 날은 또 학생 책가방 만드는 공장 갔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어디 무슨 누구 뭐 벌펜 만드는 회사에 가나요? 경제를 전문가들한테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걸 그냥 총괄적으로 다 그냥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 정치와 경제를 다 하나로. 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문제도 국가가 관리해요. 그래서 북한은 양정사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양정은 뭐냐면 쌀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또 김정은이 이거 코로나 시기 겪고 나서 쌀이 너무 귀해지고 쌀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니까 지금은 막 9,000원대 넘어갔다 그래요. 쌀값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개인들은 이젠 쌀 팔고 사고 못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개인들이 쌀을 못 판다. 그래서 자기네들 양종사업소가 이제 다 맡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저거 진짜 덜대가리다. 아니 어떻게 지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김정은이 그거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알면서 저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돈 못 살게 그러느냐. 못 먹고 못 살아야 컨트롤이 돼요. 잘 먹고 잘 살면 민주주의 하겠다 그래요. 사람이 배고픔이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가 민주주의로 가는 단계입니다. 다 단계가 있어요. 근데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나와서 이거 합니까? 그리고 이거 못하게 하려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북한은 태어난 곳에서 어떤 다른 곳을 이동하려고 하면 같은 자국내 안에서도 비자를 떼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동의 자유, 소통의 자유, 여행의 자유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대부분 내가 함경북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살다 죽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를 만들어 놓고 북한 독재 정권은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엘리트들 외에는 그 누구도 똑똑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자꾸 북한 주민들 바보여서 저러고 사냐 하는데 통제를 다 해버리고 바보로 교육을 시켜놔서 그래요. 그럼 이동이나 거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은 뭐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개인 소유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다 사람도 김정은 거, 공기도 김정은 거, 나라도 김정은 거 다 자기 거잖아요. 북한에 종교는 있나요? 종교는 가지면 총살이죠. 북한의 헌법에 그 조항에 68조인가 있어요. 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 하느냐면 종교나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종교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명시.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중간에 뭐 교회 건물 짓는 거, 교회 행위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는 해서는 그 밑에 라인을 보면 뭐가 또 주저리 갖다 붙여놓고 종교를 정말 자유를 그러니까 그거는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것대로 진짜 그거 야 헌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하자 해서 믿게 되면 재판 없이 공개 총살해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문화생활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생활은 철저하게 김부자 관련된 정치사상 학습. 철저하게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김씨일과 관련된 거. 가끔 영화관에서 외국 영화 보여줄 때 있는데 그 또한 뭐 소련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거 보여줬다가 난리 나겠죠. 안 되죠. 그리고 인도 영화 이런 거 보여주고. 결혼의 자유는 있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나아졌다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결혼도 계급과 계급끼리 하고 출신성분, 그러니까 가문과 가문이 하는 게 결혼이었어요, 북한에. 조선시대랑 똑같죠. 그냥 조선시대보다 더합니다. 조선시대는 그래도 그 품위 보면 한 7단계 정도 있나요? 뭐 무슨 이렇게 쭉 있죠. 북한은 지금 사람의 혈통을 세계 계급 안에서 52개 계층으로 나눠놨는데 세계 계급인 거예요? 이자처럼 핵심, 기본군중, 그다음에 적대자 계급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안에서도 또 자세하게 나눠놓고 그 김정일이 그렇게 다 나눠놨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고 연애에서 결혼하는 거는 사실 공장기업소에서 만나면 까치는 까치끼리. 북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까치는 까치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예.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저 아무데나 시집 보내겠어요? 절대 안 보낼 거 아니에요. 뭐 최소한 어디 당간부집 아들이든 뭐 어디 자기처럼 군간에 뭐 간부집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야말로 철저하게 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 북한은 아까 전에 이제 그 주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지 딴 생각 안 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식량이 당연히 없고 건강하지 않겠네, 인민들은? 영양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북한이 그 입대 조건을 보면 그 영양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2020년도인가 19년도인가 그때 그 이제 국방백서를 보면 입대 기준이 키 147에 몸무게 43kg예요. 이 이상이면 그거면 가는 거예요. 하는 거구나. 근데 147에 43kg? 이거 정상적인 몸이 아니죠. 아니죠. 남자 기준 했을 때 아니죠. 47이면 몸무게가 최소한 뭐 47kg 이상 넘어가든지 50kg는 넘어가야 되는데 43kg면 그 입대 조건이 됐어요. 키도 이제 키도 성장이 좀 덜 된 거죠. 영양이 줄어들고. 충분하니까. 이게 전에 10년 전에는 58이었어요. 근데 다시 47, 낮아진 8로 거구나.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더 얼마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져. 북한은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대한민국은 1년에도 막 100년 가까이로 바뀌지만 북한은 오히려 거꾸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어디 18년 전에 탈북한 애가 지금의 북한을 알아? 아니요. 오히려 제가 살 때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대로일 것이다. 안 좋아졌죠, 더. 안 좋아졌죠. 산은 더 벗겨졌고. 자연을 벗겨 먹는데 자연 벗겨 그럼요. 먹게 살아야 산은 더 벗겨졌고 사람들의 삶은 더 핍박이 더 들어왔고 작년에 탈북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아우성이 그냥 매일과 같이 나오고 강냉이 밥도 없어서 하루 세끼 못 먹는 사람들 많다. 다시 아사자가 속출한다. 근데 유나님은 대학교 나오셨잖아요. 대학은 이제 졸업은 못하고 네. 2학년 때 탈북한 거죠. 그럼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나요? 주로 어디까지 가요? 주로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근데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 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학교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못하는 애들 너무 많았어요.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부모님 세대 대학교 못 간 분들 많았으니까. 한 5, 60년대? 그럼 북한의 군인들은요? 군인들의 실태는 어떻고 뭐 훈련장이 아니라 건설 현장이 있다는 이런 얘기. 그거는 128만의 상비 병력인데 그 중에 한 20만이 7천국이라 그래서 공병부대입니다. 건설부대. 거기는 이제 건설만 하려고 뽑은 부대예요. 그래서 건설부대가 있고 그들은 10년 동안 삽과 곡괭이하고만 친하죠.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일반 병정들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 안 하느냐 해요. 노동 많이 하고 특수부대도 자기네 병영 건설하는 거 다 특수부대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군대 갔다 오면 10년 갔다 오면 그냥 어떤 대학을 갔다 온 것보다 더 준비가 됐다 이럴 정도로 집 지으려면 집 짓고 미장하라면 미장하고 뭐 아예 그냥 기술자가 돼서 오는 거죠. 그럼 그 군인들은 이제 아까 충분하게 식량을 잘 뭐 못 보고 못 받는다 하셨는데 그래도 일반 인민들 기준했을 때 집에 있을 때보다는 식량과 의복을 더 제공을 잘 받는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집에 있을 때보다 정말 못 사는 집은 예전에 저 때도 제 또래 친구가 그때는 여성들이 의무병력제가 아니었을 때인데도 이 친구는 집안에 이불 줄인다고 여자인데 이렇게 양말 밑에다가 키 높이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나무를 깔고 키가 작았으니까 이걸 이렇게 조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어요. 여자도 군대 가요? 지금은 의무병력제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북한의 여자도 7년제 의무병력제인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여자는 그냥 선택해서 갔는데 본인이 집안에 입을 덜겠다고 하면서 키를 그렇게 높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어려운 집은 차라리 집에 앉아서 굶는 것보단 군대 가서 그냥 고생하더라도 뭐 밥 세 끼 먹을 수 있는데 가라 그러고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유나님의 아버님은 국토항공대 대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고위층이라 보이실 수 있는데 북한의 부자들은 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 북한 부자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주로 평양에 있겠죠? 아니요. 부자는 오히려 지방에 더 많아요. 돈주들은. 왜냐면 그 신우주.
단둥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뭘 해야 돈 벌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평성, 뭐 신의주, 라진선봉시 뭐 이런데 부자들 많죠. 그래도 핵심 권력은 평양에. 근데 핵심 권력과 결탁하는 거죠, 그들과. 이렇게 결탁이 되지 않으면 자꾸 북한은 돈 많아지면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구 붙은 거야? 붙었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똥이었어요. 똥. 그 글 제목이 똥이에요. 그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돈은 똥과 같아서 멀면 멀수록 악취를 풍기고, 사람을 그렇게 나태하게 만들지만, 네. 대신에 반대로 똥과 같아서 밭으로 뿌려지고 거름으로 뿌려지면 어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을 만들어주기도 하듯이 돈이 그게 북한이에요. 나 혼자 먹으려고 하면 죽어요.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력자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치려고 하니까 줄 타고 쭉쭉쭉쭉 올라가 보니까 막 김정은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김정은도 뭐 부정부패 천국에서 김정은이야말로 부정부패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쭉쭉 타고 올라가면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과. 김정은이 어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인데 그 북한에서 돈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돈은 어떤 의미예요? 북한 돈은 힘이 없고요. 북한 돈은 힘이 없고 지금 장마당 세대가 제가 장마당이 딱 출연할 때 태어난 세대고 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 봤거든요. 장마당을 통해서 밀수를 통해서 이제는 이분들이 북한 돈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어요. 이거는 돈이 아니구나 이걸 다 알게 됐고 화폐개혁하면서 더더욱이 알게 됐고 외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달러와 위안화에 대한 그 파워를 알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북한에서 돈은 그 외화가 돈이고 무조건 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군님은 못 믿어도 돈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본주의화 됐죠, 북한이. 달러가 더 파워했어요? 위안화가 파워했어요? 둘 다 그래요. 그래서 저 때는 달러를 깔았는데 국경 쪽에 가보니까 국경 사람들은 위안화를 많이 깔더라고요. 중국에 붙어있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달러를 더 많이 깔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노동당에 충성하면 굶어 죽는 일만 생기고 장마당에 충성했더니 살아가더라. 조선노동당 위에 장마당이다. 그래서 난 조선노동당에 입당 안 하고 장마당에 입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안전원이 이제 장사하다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장사꾼이 이렇게 말한대요. 안전원 동지, 제가 자본주의 해가지고 사회주의 지키면 그거 애국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막 우리가 그러죠. 장마당은 북한의 야당이다. 그럴 정도로 지금 사실은 장마당이 아니면 북한은 생계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보면 한국은 진짜 자본주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돈이 되게 중요한 세상인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삼각형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다음에 법치주의. 북한은 법도 다 돈이면 다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는 없고 돈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본주의는 어디냐? 북한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돈 가지고 다 된대요. 대한민국도. 그 돈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쨌든 잘못된 게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온 채널에서 그냥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는 비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꼭 그에 대한 처벌을 받더란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기준으로 갖다 걸었을 때는 사실 김정은과 기득권 세력들을 먼저 갖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삼각형이 안 된 거죠. 그냥 무조건 철저하게 그냥 다 김정은 마음대로고 그냥 독재자 마음대로고 그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은 돈의 위력을 알한 거고. 위원회가 진짜 긴 시간 나누었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반도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히려 북한 정권 유지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지금의 20대, 30대, 저를 포함한 40대도 훨씬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굳이 그런 이제는 사실은 북한과 이제 한국에 핏줄이 맺어진 사람들도 이제 좀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는 갑자기 합쳐지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교육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또 세뇌됐던 것들이 북한 주민들이 아직 그 충성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세뇌가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북한을 좋아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알라신을 외치면서 자기 몸을 막 폭발시켜요. 글로벌과 소통이 되고 인터넷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찾아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알라신을 외치면서 몸을 폭발시키고
잘못된 어떠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일 없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정명석 같은 경우도 아니 그건 누가 봐도 아닌데 거기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를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켜놨기 때문에 분명 저 안에는 김정은을 좋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정말 퍼센트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갑자기 통일되면 어떠한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김정은이 갑자기 잘못돼서 통일을 하자 뭐 또 이제 그쪽에서 통일을 요구해온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류를 막 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지식인들도 들어가고 종교인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협력을 하면서 문화의 갭을 점점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토적인 통일은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시스템적인 거, 교육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쫙 하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한류가 들어가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너무 그렇게 막 공포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 잘 사는 거 다 알고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짝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때 있었던 사람들이 좀 가주시면 나이가 젊어질수록 사실 편견이 더 없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통일로 가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위험과 좀 기회가 공존할까요? 북한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도발할 겁니다. 사이버 공격이 됐든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법원이 지금 다 털렸어요, 북한한테.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도 분명히 간첩이 있고 제일 무서운 간첩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간첩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 무조건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 탈북민 안에 간첩이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탈북민 안에 간첩은 사실 그 협박으로 인한 간첩은 될 수 있어도 마음이 우러나서 간첩이 될 수는 없어요. 몸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전부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간첩이 돼요? 있어요. 무서워요. 오히려 더 무서워요. 왜? 무조건적인 믿음.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북한을 좋아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감사함도 없고 오히려 북한의 전체주의 그 시스템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이 있는 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정말 그런 분열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심지어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서 80년 살아왔던 북한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은 다 이런 예쁘고 무지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자각하는 거죠. 야, 소독도 30년밖에 헤어져 있지 않았는데 저렇게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있는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통일은 될 겁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나간 그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보면 영원한 건 없어요. 특히 정치적인 걸 봤을 때 영원한 게 없거든요.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리 김정은 독재라 그래서 저거 뭐 영원하겠습니까? 아직도 저렇게 체제 불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도발하고 그걸 도발하지 않으면 세뇌가 안 먹히는 곳인데 대신에 대한민국은 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북한의 독재 정권의 체제 불실성 때문에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무력 도발을 할 것이다. 할 수밖에 없다. 해야지만 내부의 세력이 통합이 되고 내부 세력을 세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전쟁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는 먹고 사는 일이지만 국가 안보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말 이 소중한 땅에서 사는 우리가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한마음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유현님께서 또 저희 김작가TV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혹시나 뭐 북한과 안보, 뭐 탈북민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개인적인 말씀이 있다면요? 글쎄요,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북한 출신이 출연하는 방송을 봐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왜냐면, 북한 출신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건 그만큼 애국심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으로 봤을 땐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땅이죠. 네. 북한의 독재 일가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반쪽 땅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볼 때는 북한의 2천만도 우리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딱 들어올 때 저희는 국적이 회복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뭐 취득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감동을 받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봐 주시고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아시면 이분들은 최소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실체 파악을 하고 정말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마음이 합쳐지고 간절함이 합쳐지면 언젠가는 하늘도 감동해서 북한의 독재 정권을 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정말 감사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야, 저는 유라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만나본 웬만한 순수 한국인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하셔서 거기서 스피치 교육을 받으셨나? 제가 하는 일이 말하는 직업이어서 그럽니다. 그랬는데 또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신다고요?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저는 이제 정윤아 TV라는 거를 코로나 때 시작을 했어요. 네. 강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구독자도 많으시더라고요. 뭐. 지금 한 22만 명. 김 작가 TV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구독자 수도 구독자 수지만 이렇게 북한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정윤아 TV는 제가 어떠한 뭐 이윤을 창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야말로 그 구독자분들이 저의 행복을 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가족 같고 이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정윤아님의 이제 스피치에 교화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정윤아 TV 클릭해서 구독하신다면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또 다음번에 북한에 관련된 이슈 생기면 초대해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북한 타임의 정윤아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